문장을 통해 현안을 둘러보고 더 나은 문장을 기대해보는 시간 공감 칼럼 문장들 두 필진 나오셨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문장 듣고 오겠습니다.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고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 예, 지난 9일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과 단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김정현 단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백골단이 이제 눈에 띄고 뭐 공식 명칭 반공청년단 백골단 두 가지가 이제 다 눈에 띄는데 이 문장을 골라오신 이유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깜짝 놀랐고요. 다 놀라셨어요? 그 예. 기자회견의 비주얼부터 시작해서 하얀 네, 이제 헬멧을 쓰고 나. 헬멧 헬멧 예. 쓰고 또 추우니까 검정색 패딩에 결연한 표정과 또 그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해맑은 표정으로 그들을 소개하는 김민전 의원의 모습까지 그 모습 자체가 너무 해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실 백골단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는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기사도 많이 나왔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저는 81년생이니까 자료화면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이번에 찾아보고 이걸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리고 이걸 청년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시위에서 이거 뭔가를 한다고 이건 너무 큰일이다. 좀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얘기를 좀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직접 백골단을 접한 저로서는 얼마나 소름 끼쳤겠습니까? 예. 80년대 시위 현장에 나와가지고 일종의 사복 체포조 같이 이 옷을 그렇게 입었어요. 실제로 하얀 헬멧을 썼거든요. 그래서 시위 현장에서 대학생을 붙잡으면요 거의 무차별 폭행하면서 질질 끌고 갔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0년대 대학을 입학해서 다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버젓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백골단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들의 사고방식은 뭘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80년대 그렇게 학생운동을 탄압했던 그 선두에 섰던 백골단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또 반공청년단이라고 하는 이것도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뿌리를 찾자고 하면은 서북청년단 아마 학창 시절에 배우셨던 기억이 해방 직후에 나왔던 이제 북에서 이제 내려와서 반공 이념이 투철한 사람들은 이제 서북청년단이라고 불렀는데 네. 일종의 이제 백색 테러가 그때 굉장히 많이 자행됐죠. 그렇죠. 반공주의 청년 단체고요. 예. 이승만의 이른바 친위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이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거든요.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동대문 갑구로 출마를 해요. 근데 다른 경쟁 후보들이 출마하려고 하니까 서북청년단이 가가지고 막 테러를 저질러요. 출마 못하게 막다 못 막으니까 결국은 그 친일 경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수도 경찰청장인 장택상이 나서가지고 당대 후보를 못 나오게 만들어서 결국은 단독 후보로 출마해서 무투표 당선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랬던 일들도 있었고요. 제가 이번 그 서북청년단이 사실은 굉장히 이 만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현대사 권위자죠.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 지금 예. 이제 퇴직하셨지만 전환기 현대사의 역사상이라는 책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서북청년단이 제주 4.3 사건에도 그때도 굉장히 잔인한 짓을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 사진과 태극기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강매를 하다가 안 사면은 총살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시아버지를 엎드리게 하고 며느리를 그 위에 올라타게 하거나 딸이 아버지 볼기를 때리게 하고 온갖 뭐 성행위를 시킨다거나 아주 기행 같은 일을 아주 끔찍한 일들을 저질러요. 그게 이 책에도 역사의 증언으로 그대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의 뿌리나 역사를 알고 그랬을까? 이렇게 이름 지으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단체하고는 다르지만 반공청년단이라고 있어요. 이번에 이름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아 예. 반공청년단은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활약했던 그것도 반공단체예요. 그때도 자유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일종의 전의대로 만든 관변단체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을 또 이기붕 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뭐 각종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부정선거 할 때 공무원 경찰도 동원해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리기도 하고 막 깡패를 동원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반공청년 단원들이 백색 테러를 엄청나게 많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 피해자였는데요. 민주당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테러 희생자 수가 56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이요? 예. 56명이요? 네. 이건 그러니까 뭐 민간인을 그렇게 버젓이 사실은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조장하고 만들게 하고 예. 그런 일들을 벌이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시에 이승만 독재가 이루어졌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뿌리를 알고 과연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3.15 부정선거에 이제 분을 참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4.19가 이어지고 그쵸, 그다음에 맞아요. 결국은 이제 이승만 정권이 막을 내리는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백골단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백골단은 사실 80년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90년대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1년 강경대 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백골단한테 맞아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명지대에 입학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때 91년 노태우 정권 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탄을 받았고 사실 연대 사태라고 불리우는 1996년 뭐 이럴 때도 복장은 좀 바뀌었지만은 백골단으로 이제 분류가 될 정도로 강경 진압의 어떤 상징 같은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시신 강탈 사건 또 찾아보면서 너무 충격 받았었어요. 그 죽음의 진실을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노동자 분이셨죠. 그래서 백골단이 투입돼서 뭐 흔적들이 벽을 한마로 부숴가지고 거기로 들어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하지 않을 법한 그 반인권적 행위가 버젓이 일어났고 그것을 하지 말자. 이렇게는 우리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87년 이후에 계속 뭐 우리의 의식이든 뭐 형식이든 다 바꿔왔던 건데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예. 이게 우리 나치 얘기도 자꾸 나오잖아요. 나치가 원래는 파시즘 이탈리아에서 그때 전후에 일종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무솔리니가 만들게 한 게 검은 셔츠단이라고 있었잖아요. 테러를 그냥 버젓이 저지르고 다니곤 했었거든요. 그 성격하고도 좀 겹치는 측면이 있고요. 나치 같은 경우에는 나치 돌격대라고 있었어요. 예. 히틀러가 나치 돌격대를 앞세워가지고 일종의 뭐랄까 내란 폭동을 일으키려고 시도했죠. 그랬다 실패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풀려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집권을 하잖아요. 30년대 초반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름만 계속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전위대를 계속 뒀어요. 그러니까 두고 난 다음에 히틀러가 집권해서 지금과 같은 비슷한 상황인데 이름 굳이 얘기하자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예. 완전히 뭐랄까요 그 권력을 다 장악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도 또 겹치는 측면이 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 시인님께서 네. 조금 같이 좀 함께할 만한 책 이런 거 소개 좀 저는 해주시죠. 그 칠레 거장 로베르토 볼라뇨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 이게 남미의 역사랑 우리 역사랑 닮은 부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로베르토 볼라뇨의 대표작은 아메리카의 나치 문학, 야만스러운 탐정들 등이 있는데 오늘은 부적이라는 작품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1960년대 후반이에요. 1968년 10월 2일 날 멕시코 트랄레로코 광장 학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군부 정권에서 그 같은 해 올림픽이 있는데 학생 시위대가 만 명 넘게 광장에 모여서 우리는 올림픽을 원하지 않는다. 우린 혁명을 원한다.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니까 사복 차림의 체포조와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무차별로 체포를 해가고 폭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정집이든 가게든 학교 도서관에도 숨어있는 대학생들을 1박 2일 동안 계속 찾아가요. 잡아가요. 그 과정에서 300~400명이 죽었다고 해요. 이걸 2001년까지 멕시코 정부에서는 소요 사태, 폭동을 관리한 치안 행위다라고 하다가 2001년에서야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행위였다. 그때 로베르토 볼라뇨의 부적은 그때 대학교에서 시를 공부하던 아욱실리오라는 여성이 13일 동안
그 화장실 한 칸에 숨어 있었다. 예. 이게 실화라고 해요. 아 실화예요? 네네. 밖에 정리된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서 거기에 숨어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매지컬 리얼리즘이라고 그 라틴 아메리카 특유의 문학적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아욱실리오가 계속 상상하고 회상하고 독백하면서 소설이 이루어지는데 소설 자체는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가 화장실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시인데 거기 있던 화장지에 계속 자기가 외웠던 시를 써요. 예. 마지막에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 나중에 화장지를 막 먹어요. 그런 은유적 행동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풀려 나오는데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노래 소리를 듣고 뭐 이렇게 끝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정권이 국가 폭력이 백골단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 있겠죠. 국가 폭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황폐하게 할 수 있는가? 국가가 허락한 폭력은 얼마만큼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 경각심은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 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한 교육, 역사 교육과 역사 인식이 좀 있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기자회견을 이제 주최한 것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제 예전에 경희대에서 강의도 하고 정치외교학과 학자로서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백골단이란 거를 버젓이 소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김민전 의원이 이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쟁이 있었고 또 본인이 또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기자회견을 철회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철회하는 거를 처음 보긴 했는데 어쨌든 김민전 의원이 조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는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종의 민주주의 역진 현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에리 프롬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예. 뭐 철학자니까 사랑의 기술로도 많이 알려진 철학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익숙하시기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책 제목이 굉장히 시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유를 누리는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한 거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1940년대 쓴 책이지만 나치즘의 일종의 이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면서 나치즘의 사회 심리학적인 분석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책 제목이 자유를 누리면 누리는 건데 자유로부터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왔으면 자유를 누리거나 또 그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를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체주의 심리하고 비슷하다고 이 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독해지고 외로워지는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소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외가 일종의 분노의 방향으로 표출을 하면 민주주의를 흔드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치즘이 바로 그래서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자꾸 움직여가고 민주주의를 흔들게 될 것이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 안에서 한 문장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뒤에 국민 대다수로 하여금 나치 정부에 충성을 바치게끔 하는 또 하나의 유인책, 효과를 발휘했다. 이렇게 지금 책에 쓰여 있는데요. 예. 그게 뭐냐면 수백만 국민에게 히틀러 정부는 독일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일종의 한국의 보수? 그러면 윤석열과 동의어가 되거나 예. 지금 관절을 요새화해서 버티고 있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하고 보수가 자꾸 일치되는 의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건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나치가 선동했던 방식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개인이 더 큰 집단과 하나가 아니라는 느낌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보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예. 나오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하나의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수가 여기에 연대를 보내야 되겠다고 하는 느낌을 만들게 하고 있다. 일종의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히틀러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백골단을 얘기한 아까 전에 김정현 반공청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백골단을 부활시켰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쉽게 얘기하면 입법 독주 뭐 이런 것들이 입법 독재 뭐 이런 것들이 백골단을 부활시켰고 백골단이 문제가 있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악명이 높은 경찰 조직이긴 하지만은
폭력 시위나 내란 선동을 초기에 진압하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 부대였기에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어떻게 이건 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 학벌의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 그 같은 작가 로베르토 볼라뇨의 다른 소설 칠레의 밤이 더 대표적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학벌이 높은 사제가 나와요. 그 사제가 그 군부 독재 피노체트에게 10주간 마르크스주의를 강의합니다. 그가 알아야지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또 굉장히 유학파인 어떤 여성 소설가 집에 가서 뒤풀이 파티를 해요. 근데 그 파티장 지하에서는 자기 동료 시인 소설가 정치계 인물들이 다 고문을 받고 있었었는데 거기에 계속 자기 합리화하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지식인들이 합리화하는 그 문장의 기술들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씁쓸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예. 자기 합리화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평론가님은 자유로부터 도피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창의적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에 그렇게 전체주의적 사고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데요. 그 독창적인 생각을 방해하는 몇 가지 행위를 규정을 해요. 예. 첫째는 사실에 대한 지식 아니 그보다는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을 많이 알수록 현실도 잘할 수 있다는 한심한 미신이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지적해요. 정보 그러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예. 그리고 둘째로는 모든 진실을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아까 그 백골단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예. 세 번째가 쟁점을 모호하게 흐린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책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책이 빨간 책이어가지고 이거 빨갱이 뭐 이런 거 연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뒤집는 사고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쓴 책이에요. 예. 음모론의 시대인데 이게 2014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제가 2015년에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와 대한민국이 지금의 상황을 어쩜 이렇게 잘 예측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현대 우파의 특성을 분석해놔요. 음모론을 분석하면서 예. 현대 우파는 우파의 음모론은 희생자 되기와 악마 만들기를 성공적으로 결합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득권자이면서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함으로써 세력을 키우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아웃사이더에게 먹힌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통치자는 음모론을 전략으로 활용한다라고 지적해요. 예. 첫째, 지지자를 동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둘째, 정적을 비난하는 데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오히려 음모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상진 교수가 마지막으로 11년 뒤 계엄을 예고하듯이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이걸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음모론을 정치 전략으로 채택할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 파괴와 책임의 위기다. 음모론을 주된 정치 전략으로 삼으면서 얻을 수 있는 정치 집단의 가장 큰 이익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변치 않는 지지자들과 모든 책임과 비난을 돌릴 수 있는 사악한 정적들, 이 종북 세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걸 만들어줌으로써 모든 의혹과 비판과 비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면역력을 키워준다. 책임지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자의적 권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적이다. 그런 권력은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가 범죄를 자행한다. 이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겹치는 점이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 책은 저도 오래전에 읽었고 정산진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뵌 적도 있는데 참 탁월한 식견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항 세력의 무기로서 음모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지배 논리와 결합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것이 이제 또 사람들을 억압하는 걸로 쓰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공간 칼럼 문장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